퍼스널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 대한 좋은 질문들,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떤 불안들, 그리고 불안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방어작용을 하는지를 명료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면은 여기서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고 보여요.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험들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141쪽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설리반은 환자가 불안을 회피하는 자기 체계에 대해 더 잘 알수록 다른 선택을 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보았다. 자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방어 체계예요. 셀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아까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이라는 것도 그렇고 셀프 시스템은 여기에서 어떤 불안이 있을 때 불안에 대처하는 어떤 시스템을 여기서 셀프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설리반이 보고 있는 셀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말하자면 캐런 오라이가 봤던 셀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위니카시나 혹은 코엇이 보고 있는 셀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 셀프 시스템에서는 이 방어작용 중심의 이 사람의 자기 체계, 불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서의 자기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리반이 보는 자기 체계가 환자가 불안을 회피할 때 쓰는 게 자기 체계라고 봤는데, 이 자기 체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리반이 도달하고자 했던 치료의 목표에는 프로이드가 이해한 통찰과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통찰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여기서 인사이트인데 그렇지만 이 통찰이 어떤 통찰이냐 하는 점에서 다른데, 그러나 설리반에게 있어서 치료적 변화는 이론적인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환자가 자신의 내적 과정과 대인관계의 유형을 지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문을 제가 좀 말씀드리죠. Change for Sullivan was not just conceptual. It was largely perceptual, as awareness of both internal process and also sequences of interpersonal actual events expands. 여기서는 프로이드가 봤던 통찰과 설리반이 보는 통찰을 다르게 이해를 했는데, 프로이드에게서는 컨셉츄얼이라고, 관념적이라고 하는 띵킹 중심이죠. 사고 중심이죠. 그러니까 인텔렉츄얼한 거라 컨셉츄얼인데, 설리반에게 있어서는 이런 컨셉츄얼한 것, 관념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지만 it was largely perceptual이라고 하는, perceptual이라고 하는 지각이라는, 그게 경험적이라고 지금 봤다는 얘기예요. perceptual, 실제 어떻게 지각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죠. 서구의 합리주의 쪽에서 데카르트가 봤던 것은 사고 중심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가 이성 중심의 서구의 이분법에서는 데카르트의 어떤 사고가 굉장히 서구의 전통적인 사고가, 전통적인 인간 이해인데, 여기서는 생각 중심이죠. 이건 개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해,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사고 중심이라, 띵킹 중심, 토트 중심인데, 합리성을 찾는 합리주의 속에서는 우리는 이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성이 아닌 것은 무시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에펙트나 정서 중심의 것들은 무시했던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건 생각 자체도 예비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떤 컨셉처라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체험하고는 다른 거죠. 실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여기서는 퍼셉츄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퍼셉츄얼한데 이 퍼셉츄얼하는 것은 내적 과정과 대인관계의 유형을 지각하는 것이다. 그 실제 경험에서 이분이 자기가 불안해지는 것이 어떤 때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한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때 자기를 만나고 있는 대상이 어떻게 자기에게 반응하는가. 이런 이 과정들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퍼셉션한 부분을 봤다고 하는 게 굉장히 경험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이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프로이드가 자유현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이드에 대한 이해가 어떤 면에서 다른 학자들과의 비교하는 과정 속에 프로이드가 너무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많아요. 프로이드의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깊이 보면 굉장히 그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주지적인데 프로이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반드시 주지적인 게 아니고 이성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체험까지도 담아냈다고 보이는데 어쩌면 비교 정신분석으로 프로이드와 다음 학자들을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는 프로이드가 중점을 뒀던 부분만 보기 때문에 어쩌면 프로이드의 이론이 전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금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의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주 혁신적인데 프로이드도 처음에는 굉장히 주지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 지식 중심, 사고 중심으로 해석이 굉장히 주지적인 해석, 컨셉츄얼한 그 이론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애썼는데 프로이드가 초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애를 썼죠. 처음에 정신분석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분이 최면을 먼저 배웠잖아요. 최면을 배워서 어쩌면 내담자의 무의식에 있는 것을 강제로 끌어내는 이런 기법들을 불란스에서 배워서 초기에는 썼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강제로라도 이 무의식에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법들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나중에 자유현상을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발전시켰는데 정신분석 속에 아주 독특한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이 자유현상을 너무 심플하게 볼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현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상담자가 그걸 바로 해석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 즉 다이렉트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풀어서 생각을 하면 내담자 얘기 몇 마디 듣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 이것이 문제니까 여기서는 어떤 약이 필요합니다라고 바로 처방하는 메디칼 마듈로 이해를 한다면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도 하지만 약 처방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얘기만 듣죠. 그래서 의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심으로 내담자를 만날 수밖에 없죠. 짧은 시간 안에 정신과 의사들이 내담자를 만나는 방법이니까. 물론 정신과 의사 중에서는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환자를 보는 이런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얘기를 깊이 들어서 그분의 얘기를 공감해내거나 이런 입장에서 대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자유현상을 하라는 얘기는 프로이드가 자기가 직접 이 사람을 보고 바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담자 중심이 아니죠. 내담자의 얘기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분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다 얘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혁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인텐셔널하게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건 그걸 다 그걸 거르지 말고 얘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분이 호버링 어텐션을 주라고 하는 얘기가,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의 무의식이 드러나기 전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가장 철저하게 프로이드의 기본적인 개념은, 프로이드 스스로가 이걸 임상 속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 프로이드가 설계한 정신분석의 구조 자체는 굉장히 심층적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무의식의 의식화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의 의식화는 이 내담자도 잘 모르고 있는 무의식이 드러나는 과정이니까,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거가 어떤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으로서 자기가 모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서 오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어려운데, 이 무의식의 의식화가 일어나면서 점차 자기의 통찰이 넓어지면서 비합리적, 그 비합리성, 무의식의 세계는 비합리적인 세계죠. 의식의 세계를 합리성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본 거죠. 무의식의 세계는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어떤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분은 자기를 안에 자기가 지금 두 개의 자기가 있는 거죠. 의식적인 자기와 무의식적인 자기가 있는데 이게 통합해내지 못하고 있어서 어쩔 때는 자기 생각이나 사고 자체가 전체로서 자기의 이 극히 일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부분적인 자기를 살아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속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통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크게 봐서는 인격 변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순하게 어떤 증상을 없애는 정도의 기법으로 보지 않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의식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무의식의 세계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통찰된 삶을 살고 있고 자기의 실제 자기, 어쩌면 트루 셀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합리성만 존중한 게 아니고 비합리성의 세계를 들여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에릭 프롬이 보는 프로이드는, 프로이드가 스스로 그 충분히 의식했다고 하기보다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같던 부분, 프로이드는 동양적인 어떤 어프로치와 서양적인 어프로치를 이분도 통합해내고 있다는 자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의 영향을, 무의식의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통찰이라는 얘기죠.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화되면서 점차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도 순전히 지적인 것만 추구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과 합리성만 가지고 프로이드가 씨름한 게 아니고, 합리성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프로이드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합리성과 비합리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소화해내려고 했던 거라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는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이디언들이, 프로이드가 의식적으로 채택했던 기법에서는 해석이 대부분 이성 중심의 해석, 그러니까 이론적인 해석, 그 지적인 해석, 인터랙션한 부분에 더 포커스가 초기에 맞춰졌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페렌치 같은 부분은 거기에서 그거보다는 에펙트 중심의, 정서 중심으로, 경험 중심으로 정신분석이 발달해야 된다고 초기에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부분을 페렌치는 좀 더 혁신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 학 전체의 중요한 부분들이 서로 통합되기 이전 상태에서
괴리가 일어나면서 페런치 라인들이 처음엔 배척받았지만 이 페런치 라인이 나중에 관계적인 이론으로 계속해서 정신분석의 후예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페런치 라인이 발달하면서 현대에 와서는 프로이디언 라인과 페런치의 라인들이 함께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정신분석하고 있어서 이 두 라인이 같이 가고 있는데 어쩌면 설리반의 라인은 일단 페런치의 라인과 거의 유사점이 많은 거죠.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리반이 보는 것은 상호작용 속에서 인터퍼스널한 속에서 내담자가 실제 체험하고 있는 불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불안에 대한 방어로서 어떤 패턴을 이 사람이 개발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이분이 체험하도록 그 체험하는 방법은 인터퍼스널한 쪽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삶에 깊이 참여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자기가 몸으로 같이 체험해 준다는 이런 체험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티어레티컬하다고 할까요? 이론적인 컨셉처럼 관념적인 개념적으로 이 얘기한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강한 컨셉처럼 어떤 이해, 사고 중심의 이해보다는 이분의 체험 중심의 이해, 내담자가 실제 체험했던 것, 무엇을 퍼셉션했는가, 어떤 것을 지각하고 경험했는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걸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이분의 경험들이 이분의 얘기만 듣고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개개인의 체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써도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얘기를 충분히 알아들으려면 이분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어서 이분이 언어는 표상이기 때문에 표상은 실제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건 상징인데 상징 너머에 있는 것, 상징은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의 실제 경험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실제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 이 상징만을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표상하고 있는 원래 실체는 각각 다르다는 것. 각각 체험하는 것과 다른데 단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밉다고 하는 표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자체도 실제 이 사람이 표현해내고 있는 본래 이분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 체험했던 것은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분이 사랑한다, 미워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런 언어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적절하게 이분이 자기 어떤 상징 언어로서 피상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체험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떤 질문의 기법일 수 있겠죠. 질문을 계속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면 이분이 그런 정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느꼈는가, 그때 자기는 어떻게 반응했었고, 그리고 그때 자기의 반응과 관계됐던 그 대상들은 자기하고 관계에서 무엇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또 이런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대인관계 이론들이 개발한 질문의 기법은 굉장히 파워풀한 기법이에요. 내담자에 따라서,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프로이드의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 편견 없이 내담자 얘기를 깊이 듣는 이런 프로이드의 원래의 기법과 또 내담자에 따라서는 특히 정서적인 이슈가 굉장히 크게 디스터브 되고 있는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듣는 과정에서는 설리반의 어프로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내담자 층에 따라서 이 기법들이 유효한 어느 것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보아야지 이 두 가지 기법이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르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학교에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볼 책 중에 하나가 이게 크리스토퍼 볼러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게 The Freudian Moment라는 책이에요. 이 크리스토퍼 볼러스는 대상관계나 대인관계에서 특히 이분은 대상관계에서 너무 빨리 해석을 하는 것, 너무 쉽게 해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 경종을 울려줘요. 내담자의 무의식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자유현상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자유현상을 방해한다고 봐요. 크리스토퍼 볼러스는. 그래서 프로이드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가예요. 프로이드의 자유현상의 기법을 너무 쉽게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프로이드 얘기를 좀 더 깊이 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분이 쓴 책이 이 프로이디안 모먼트라고 하는 거죠. 이 프로이디안 모먼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장해요. 그 내용이 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굉장히 근원적인 얘기들이에요. 그 단순한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유현상 중심으로 이분의 자유현상이 충분히 일어나려고 하려면 상담자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환자의 이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얘기를 성찰할 능력이 굉장히 없는 분도 있죠. 자기가 말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어떤 불안이 있게 되면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이 여기서는 방어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전작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쩌면 설리반이 얘기하는 거나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거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디펜스 메커니즘을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 또 셀프 시스템스라고 하는 것들이 불안에 대한 방어작용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것을 불안으로 보느냐가 또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문제는 이 설리반의 기법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또 한쪽에서는 왜냐하면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를 돌보는데 이분들은 톡 테라피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유현상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기법은 프로이드가 뉴라틱한 환자 레벨값 이상만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한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유현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은 사람들.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통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성찰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프로이드의 자유현상 기법이 큰 도움이 되는데 임상적으로 보면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의 환자를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볼 수 없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보드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분들도 도와줘야 되는 현실이 있대요. 이분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는 프로이드의 기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유현상 기법으로는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 설리반이 얘기하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이분들 스스로 새로운 체험을 내담자가 상담자와 관계 안에서 실제 전이 속에서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 체험에 동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아무 얘기 않고 서 있어 그냥 있어가지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의 분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는 상담자의 상당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질문 기법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다. 이 설리반도 초기에 정신분열증 환자를 봤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은 되게 실용적으로 정신분열증 환자 중심의 치료 기법을 시작을 했으니까 프로이드의 자유현상 기법이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치료해야 되죠. 그리고 치료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기법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현대정신분석도 정신문제증 환자 중심으로 현대정신분석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쪽의 새로운 어떤 이론들은 굉장히 다른 토양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발달한 이론이 많다. 이렇게 보면 서로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